안녕하세요. 음성으로 읽어드리는 세계사. 오늘은 중국사의 세 번째 시간,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그리고 서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사 강의하고 있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바로 송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송나라가 한족 중심으로 볼 때 그 중원왕조 역사상 외부 민족에게 가장 많은 고초를 겪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저항을 잘했거든요. 바로 학문과 사상의 발전이 또 있었고요. 경제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한족 왕조만을 중심으로 봐서는 또 안 되겠죠. 외부 민족을 단지 오랑캐 정도로 여기면 안 될 텐데, 그 송나라를 압박했던 이민족 왕조도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굉장히 발전을 했었던 나라거들이거든요. 자, 양은 적지만 독립해서 그들도 파악을 합니다. 거란족의 요, 여진의 금, 탕구투족의 서하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송나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를 먼저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송인데,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5대 10국이라는 분열 상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분열 상태를 끝낸 것이 바로 이 송나라가 되겠고요. 건국자는 후주의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광윤이 송태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송태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군주는요. 자, 기본적으로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본인이 이 후주의 무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세졌을 때 얼마나 나라가 위험할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겠죠. 자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절도사의 군대를 중앙금군에 편입하고 강화합니다.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재산 권한을 축소를 시키고 과거제도도 개편하면서 황제가 더욱더 돋보이게 되죠. 왜냐? 과거제의 최종 단계를 황제가 개입하는 전시라는 단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전시는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문을 강조합니다. 바로 문치주의를 추구를 한 거죠. 문관을 우대하고 그런 관료들을 많이 뽑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나타나요. 바로 좀 문약해진 거죠. 나라의 기강 자체가.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가 되고요. 때마침 북방 유목민족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송나라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때 북방민족, 바로 거란족의 요가 있는데요. 이 요나라와 계속해서 대립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요와 송 사이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너무 중요한데요. 바로 연운 16주라는 땅이 있었죠. 베이징과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한족이 살고 있고요. 자, 근데 이 연운 16주라는 지역이 5대 시대, 그러니까 5대 10국 시대 때 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후진이란 나라 때 거기 이제 거란족에게 넘어간 양도된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송나라 입장에서는 건국 후에도 이 지역을 꼭 되찾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되찾고자 하면서 송과 거란이 계속해서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 송나라는 굴욕적인 맹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게 1004년 전연의 맹이 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형제 관계를 체결을 하고 세패를 지급합니다. 자, 이렇게 세패라는 것을 요나라한테 주면서, 그러니까 비단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물자를 주는 거죠. 송나라 입장에서는 굴욕도 맞받고 재정도 악화되고 국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송나라 입장에서는 재정도 다시 좀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국방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말로 부국 강병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개혁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안석이란 사람이죠. 시기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11세기 후반이고 1069년 군주로는 송나라 신종 시기에 개혁가가 되겠습니다.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위해서 왕안석의 신법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는데, 신법의 세부적인 그 법 명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 균수법, 그리고 보갑, 보마법, 이렇게 있는데요. 농민들한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다 할지, 소상인들한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다 할지, 이런 제도들이 되겠습니다.
뭐 보가법, 보마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병책에 속한데요. 민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뭐 향촌 조직 제도를 운영한 것, 이게 보가법. 농가에서 평시에 말을 사육하게 해서 전쟁 시에 이를 징발하는 제도, 이게 보마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신법이라 일컫는 거죠. 자, 일시적으로는 이 신법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재정도 개선되고요. 하지만 어느 시기 어느 나라나 여러분 이런 개혁이 있을 때 기존 보수파 세력이 저항을 하게 마련이었죠. 자, 사마광 등 보수파 관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립이, 당쟁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심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 이때 이 보수파, 우리가 구법당이라고 합니다. 신법당에 반대하는 구법당이 되는데, 이때 이제 구법당의 대표가 아주 유명한 또 역사서를 썼던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송나라가 건국했고 문치주의를 추구했고 국방력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데, 때마침 뭐 거란이나 그다음에 서하나 이런 나라들 때문에 국방의 위기를 겪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정세가 전개가 되느냐? 12세기 초에 흥기한 여진족의 금이 있습니다. 여진족의 금이요. 자, 송이 그들과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요나라를 무너뜨리죠. 자,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금과 송이 또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자 금이 침공을 해옵니다. 송을 침공을 했고요. 그 금의 침공은 송나라의 1차적인 멸망을 가져왔죠. 자, 화북 지역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과 그 다음에 황제가 동시에 잡혀가게 됩니다. 휘종과 흠종이 잡혀가게 되죠. 이 사건을 우리는 정강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1126에서 1127년이고요. 자, 이것으로 사실상 뭐 황제와 그 황제의 살아있는 아버지가 잡혀갔으니 나라가 이건 무너진 거나 다름없죠. 자, 그 상태가 됐는데 남은 일족이 강남지방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정권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남송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12세기 전반 벌어진 일인데 이 남송도 13세기 후반까지는 존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나라한테 일단 굴욕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 송도 금나라와 군신관계를 체결을 했고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를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 했는데요. 자, 그래도 그렇게 버티다가 13세기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에까지 미치게 되죠. 바로 몽골이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 몽골의 1279년 남송도 최종적으로는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송나라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전개 과정 살펴봤고요. 이제 사회, 경제, 문화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입니다. 주도 계층 봐야죠. 사대부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학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식자층인데 이들이 관료들이 되는 거고요. 자, 이들이 관료가 되는 루트는 과거제도였죠. 그리고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자, 유학의 갈래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송 때 주희, 우리가 주자로 이렇게 칭송을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주희에 의해서 집대성이 됐고, 군신, 부자 사이의 의리를 강조한다.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송나라,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친숙하죠. 바로 이제 조선의 또 역시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였고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스며들어 있던 나라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문화에서는 이제 성리학 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역사서로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아까 왕안석에 반대했던 구법당의 대표였습니다. 경제성장 대단했는데요. 이 송나라 때 농업 굉장히 발달합니다.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특히 이 강남지방, 창장강 하류 지역이라고 하죠. 최대 곡창 지역이 됐습니다. 이 지역이 부하면 중국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자, 그리고 생산력이 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새로운 벼 품종이 도입이 됩니다. 이거 잘 나오죠? 참파벼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기작이 가능해지고요. 물대는 거, 농기구, 용골차랄지, 그 다음에 비료 주는 시비법, 그리고 모내기법,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더욱더 생산력이 향상됐습니다. 다음, 수공업 분야에서 제철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만들어지는데 바로 석탄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잘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석탄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상업 당연히 활발했습니다. 상공업자들이 동업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행이랄지 수공업자들의 작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성됩니다.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행은 있었죠. 그리고 송나라 때 작 키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동전 활발히 만들었고요. 이런 동전들이 고려나 일본이나 동남아나 활발히 유통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전들 계속 쓰다 보면 결국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 드디어 최초로 종이화폐가 나타납니다. 이 종이화폐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지폐라고 하죠. 그 지폐를 송나라에서는 뭐라고 했다? 교자와 회자라는 지폐가 있었습니다. 교자와 회자요. 자, 해상무역 당연히 발달하지 않았을 리 없죠. 해상무역 발달합니다. 광저우랄지 닝보, 항저우, 취안저우 이런 주요 무역항에 시박사라는 기구가 확대 설치됐는데 이 시박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당나라 때도 있었고요. 원나라 때도 있습니다. 자, 도시명이 꽤 나오네요. 자, 북송 때의 수도를 우리가 카이펑이라고 하죠. 자, 북송과 남송 구분해야 됩니다. 금나라에 의해서 화북지역 상실하고 이제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만, 항저우라는 곳에 근거지를 잡았었는데 그때를 남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 시대는 북송으로 구분한다. 북송 수도는 카이펑, 남송 수도는 이만이다. 자, 모두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죠. 자, 이 북송 시대에 번화했던 수도 카이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림이 하나가 있고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과 그림, 바로 동경몽화록과 청명상하도가 있습니다. 송대의 도시에 인구가 참 많았다고 했죠. 그 북송 수도 카이펑의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경몽화록에서는요, 새벽 4시에 마을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장 상인들 모습, 그다음 번화가의 와자, 수많은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그림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경몽화록은 맹원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중국의 거의 국보 아마 1호급일 겁니다.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궁중화가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그렸죠. 자, 그래서 석탄, 행, 작, 동전, 지폐, 교자, 회자,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 이런 경제적 키워드가 있었네요. 성리학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 문화를 누리는 주체들이 서민층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문학들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사, 잡극, 통속문학 이런 것들 유행하고요. 자, 과학기술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나라 때 발전한 것들이 중국에서 가장 획기적인 어떤 발명들이 되는 건데요. 바로 활판 인쇄술, 그리고 화약, 그리고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명들, 인쇄술과 화약과 나침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원나라를 거치고 이슬람 세계 거치고 그러면서 또 유럽까지 가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이 정도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 송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북방 민족들 내용이 적거든요. 요와 그리고 금과 서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10세기 초에 거란족의 야유라 보기가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건국을 했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걸로 우리 한국사에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연운 16주를 그 뒤에 또 차지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송과 굉장히 대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송을 전연의 맹약이랄지 이제 굴복을 시켰죠. 그래서 송나라로부터 세패를 받은 그런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운 16주 한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요도 거란족도 있지만 이 한족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봤더니 이중 지배 체제 또는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운영했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명관제, 남명관제, 유목민족한테는 거란 고유의 부족제를 운영하는데 이게 북명관이고요. 그다음에 농경민인 한족한테는 이제 준연제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한족식 통치 방식을 이원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게 남명관이고요. 문화도 나름 발전했어요. 고유 문자도 있고요. 불교도 수용하면서 대장경도 편찬을 해내기도 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서한은 어떨까요? 11세기 중엽에 탕구트족이 건국했습니다. 최근에 문제 지문이나 이런 곳에 탕구트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었죠. 13세기까지 존속했는데 13세기 때 몽골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특정 세기 두 개를 먼저 한번 언급해드린다면 7세기랑 13세기가 있어요. 7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럼 보통 이슬람교 때문에 뭔가 일이 있었던 확률이 높고요. 13세기에 무슨 일이 있다. 13세기에 어떤 나라가 무너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웬만하면 아마 몽골 때문이었을 겁니다. 13세기의 패자 몽골인데 이 서하도 13세기에 몽골한테 무너진 거지. 자, 이 서하는 위치가 좋아요. 이 비단길의 요충지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와 역시 이제 교역이나 이것저것 정치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전쟁도 하고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송으로부터 은, 비단, 차 이런 거 제공받았습니다. 즉 세패를 받으면서 이렇게 송을 압박했던 나라가 되겠고요. 역시 문화적으로 고유문자 있었고 중국식 제도나 황제 칭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불교를 숭상을 했고 과거제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몽골 그 유명한 칭기즈칸 때 무너지게 되죠. 자, 마지막 금나라 여진족의 금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사 때도 친숙하죠. 바로 이 고려하고 계속해서 좀 대립이 있었고 결국에는 고려를 이제 굴복시키고 군신관계를 맺었던 그 나라이기도 한데 그때 딱 강성해서 같은 시기 송나라도 압박을 했던 나라가 금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부족을 통일해서 건국을 한 사람 아구타라는 사람입니다. 아구타, 아골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 연도도 참 절묘한 게 1234년 1234에 몽골에 무너졌죠. 자, 금나라 정치적인 어떤 발전을 보니까 송과 손을 잡고 거란을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무너졌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송을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키고 송나라의 휘종과 아들 흠종을 잡아갔었죠. 이 사건이 바로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진 남송과 군신관계를 체결하고 이렇게 세패도 받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수도를 아주 전통의 도시 화북 지역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 베이징을 이때는 우리가 주로 중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원적인 통치체제에 마찬가지로 운영했고 거란족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의 그 한족들을 다스려야 했죠. 그래서 여진족은 고유 부족제, 맹한모국제를 썼고 한족은 역시 한족식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도 이원적인 통치체제를 사용을 했구나 알 수 있고요. 문화적으로 역시 고유문자, 과거제 등등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바로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번 읽어드리는 걸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클립에서 중국사의 4번째 시간은 몽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